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요. 어떤 행사에 갔는데 구독자분들 만났어요. 아, 구독자분들을? 네. 다른 행사에 있는데 그 행사에서 저 스콕스도 열심히 아침마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언급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구독자분을 이름 언급을 해달라?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분들 댓글도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했어요. 괜찮겠죠? 저야 김성환 평론가님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가야죠. 네. 사부! 지금 첫 시작하기도 전에 7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827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처음엔 글을 여름엔 수박님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인수님, 이선영님, 심은정님. 그래서 지금 쭉 글을 막 지금 써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원미닛 저널님이 미국 뉴저지에서 기다립니다. 제일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한국 신문들을 한꺼번에 랩업해 주시니까요. 두 분 힘내세요.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한 번 또 저희가 언급해 드리면은 그게 그렇게 또 힘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또 하자 그러면 하는 거죠. 네. 그래, 내가 지시하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구독자분들 앞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좀 올려주셔도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얘기하는 중간중간에라도 좀 더 구독자분들 반응을 볼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명이서 얘기하는 거라 반응을 볼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신문 얘기로 가볼까요?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또 열릴 텐데 이 한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정치권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일면 머리 기사는 나름 기획 기사로 이제 준비한 거니까요. 그거 빼고 얘기하면 최상병 특검법 김홍일 탄핵안 국회 전운고죠. 이렇게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구성을 일단 마쳤고요. 국민의힘이 복귀는 일단 했으니까요.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국회가 내일부터 모레 글피까지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 원구성 이후에 첫 공식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등을 야당에서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의 12구 이태원 참사 조작서를 공개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론 논란까지 더해져서 여야가 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한겨레신문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오늘 더군다나 이제 운영위원회가 또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그 회고록에 쓴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방이 많을 것 같고, 역시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수석국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배우, 이것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어봐야 그쵸. 되고, 네. 물어보고 나서 이제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첨예한 어떤 그런 구조가 될 걸로 보이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걸 포함하는 방송 4법 처리,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보고 의결, 이것까지 이번 주 안에 마치겠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뜨거운 한 주가 또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신문 3면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이 요즘에 지면 서비스를 잘 안 해요. 일면 말고는 지금 지면 서비스를 올리지 않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2일 본회의 표결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 국민의힘은 저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오늘 열리는 운영위 전체 회의에 정진석 비서실장들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얼마나 뭐 방어를 할지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인 큰 틀 안에서 일정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적극 옹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 관련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에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도 박준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전 의장이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본인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점을 언론에 설명한 만큼 회고론 논란은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법사위 그 탄핵소추안은 그 법사위를 통과를 지금 이미 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론 발의를 민주당이 이미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마땅히 사실 대응 전략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미 고위 당정 협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났어요. 당정협의를 해서 뭐 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도 뭐 논의를 했겠죠. 네. 그리고 관련 발언들까지도 한 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정진석 군인 장관 겁박, 최상병 이태원 의혹 공세 돌파 채비.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한겨레 신문은 여론전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한국일보 보도를만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면으로 지금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이 지금 그 정 실장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까지 방송에 나올 정도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정진석 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의에 앞서서 국회법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라면서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차유병 입법청문회 때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네요. 그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네. 한국일보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 달간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실망과 상처를 줬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운영위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아마 7월은 굉장히 뜨거운 이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최상병 이 특검법을 바로 이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한겨레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8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8월이 끝나기 전에 재해결 일정까지 다 소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또 돌아오고 그럼 이걸 재해결을 하고 이런 일정들을 8월이 끝나기 전에 다 마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도 빨리 이제 결론을 내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그래서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 계획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탄핵소추안에 의결이 되면은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가량 정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네. 이거를 그렇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는 지금 대통령실은 그 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시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 등등을 또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통위가 급히 저는 전체 회의를 열고
그 일정도 앞당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공영방송 이사 공모 절차에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확 당겨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 얘기는 위원장 없이도 그냥 임명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어서 자진 사퇴로 갈지 아니면은 버티기로 들어갈지 그건 좀 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정리하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고 3실장 7수석이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오늘 나와서 한바탕 문제 뭐 서로 간에 설전이 있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상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과방위를 통과한 그리고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죠. 이미 방송사법이 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 일단 보고만 되면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뒤 정도면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본회의가 내일 열리면 모레 글피 늦어도 글피 전에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 이번에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 있다는 게 본회의가 계속 사흘 동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정 안에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일단은 요 부분이 제일 그렇죠. 저번에 방통위원장 근데 탄핵소추안은 4일은 안 한다. 2일이나 3일에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냐하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탄핵소추안 상정하면은 아마도 여당은 필리버스터 할 거다. 근데 그렇지. 지금 4일까지가 이 임시국회 회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4일날 처리하려고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아마 할 건데 본회의 그다음 본회의를 못 여니까 처리가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일날은 안 하고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일이나 3일이다 이것도. 그럼 2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모레 그냥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죠.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김홍일 위원장의 거치도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달간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실망과 상처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회는 이렇게 운영하라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정치 관행 아닌가? 그렇잖아요.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건 있지만 이렇게 무조건 합의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 국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태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관행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어쨌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이 문제가 되려면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하지 말고 뭔가 협의했으면 좋겠다. 뭔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밀어붙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조성되려면은 여당이 협의를 하거나 또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수용할 어떤 그러한 자세가 돼 있고 그렇지. 그러한 태도를 지금까지도 충분히 가져왔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그래도 정부 여당은 저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야당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까? 왜 강경 노선만 갑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본 이 정권과 여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꼼수로 맞서고 이 야당이 뭐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꼼수로 맞서고 제대로 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안 하고 또 법안을 처리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이런 거를 봐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손뼉이라는 게 두 손이 마주쳐야지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두 손이 마주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람세스님이 덕수는 언제까지 총리냐 사임 안 하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진짜 왜 계속하지? 근데 그래서 사표냈다면서. 아니, 슈레딩거의 한덕수예요. 지금 기사를 계속 보시면은 슈레딩거의 한덕수야. 네, 기사를 계속 보시면은 7월에 개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7월이 됐으니까 네. 개각을 한다는 것인데 네. 분명히 한덕수 총리는 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으니 네. 개각을 하면은 당연히 후임 총리가 지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를 막 보시면은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유임 분위기다라고 나와요. 유임이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나옵니다.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유임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임을 지명하면 또 지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상자의 뚜껑이 열릴 때까지 네, 한덕수 총리가
유임이 되는 건지 사임을 한 건지는 결정이 안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슈레딩거의 한덕수다. 네. 까만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유임과 사임이 중첩돼 있다 지금. 네. 근데 제가 한덕수 총리 발언을 인용한 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편할 때는 국회 관행 관례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관행이지만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 방통위 운영 2명이서 하는 거는. 꼼수를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꼼수를 취하면서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밀어붙이고 있죠. 2인 방통위를. 아니 그래서 진짜 검찰총장 대통령 아니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 검사 출신 검사 때도 방통위원장, 그렇게 했나 봐. 내가 볼 때는 내 멋대로 한 거야.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 그래요, 검사들이 검사 다 하는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석박지만 진짜 불쌍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향신문 일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7년 전 3인 방통위 때 법무법인서 의결 정당성 논란 소지 자문한 적이 있다. 이게 지금 일면 기사예요. 이게 7년 전이라고 하면 2017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 정권인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예. 2017년 4월에 위원장 4월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아니구나. 문재인 정부는 아니고 예. 그 이전에 말기 박근혜 그렇죠, 말기 그렇죠. 네. 네. 방통위가 그때 위원장 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만 남았을 당시입니다. 네. 그 당시에 4곳의 법무법인의 이제 방통위법 해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네. 4곳 모두 법의 출석 정족수를 적지 않아서 제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답니다. 그런데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을 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 A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인 중에 2인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5인 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형태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가급적 제적위원 3인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방송사업자 제어가 재승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5인 구성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네. 비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위원 2인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라는 규정의 취지 등을 볼 때 네. 5인 구성이 원칙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결 적법성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을 거친 후에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방통위법 취지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은 법무법인들의 의견도 그때는 방통위가 그래도 3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인 중에 3인이면 그래도 과반 이상인 거 아닙니까?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3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인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다 채우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합의제 기구의 어떤 성격을 살리는데 제일 좋지만 3인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합의제 취지를 고려하면 숫자는 부족해도 가급적이면은 2대1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그렇죠. 최대한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그래야 적어도 나중에 논란이 되더라도 그래도 5인 중에 어쨌든 2명을 채웠더라도 3명이 찬성한 사안이다. 2명을 채웠더라도 그래도 두 법무법인은 다 채워야지 맞다. 중요한 의결 사안을 결정할 때는 다 채워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는 특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5인 체제에서 하고 3인 체제에서 불가피하더라도 3인이 다 찬성하는 걸로 해라. 그치. 그래야 5인일 때 2명이 모자라서 지금 3인으로 불가피하게 간다 하더라도 2명을 채운 경우였다 하더라도 3인이 찬성하면 과반 이상이 찬성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 논란이 적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 C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심의 의결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5명 중에 지금 위원장 빼고 상임위원이 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여당목, 야당목 이렇게 상임위원장에 2명이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다 공석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1명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명, 그러니까 비상임위원 2명이 있고 상임위원 1명이 있는 체제에서 좀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상임위원장 1명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 1명만으로 만약에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 근데 지금은 2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3인일 경우에도 다 찬성하는 것이 법적 논란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3인에도 미달하는 2인이잖아요. 예. 그럼 2인인데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예. 근데 2인인데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1인인데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근데 이 씨 법무법인은 1인일 때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는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판단했다.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위원장이 만약에 직무가 정리가 되면 부위원장 1명만 딸랑 있는 방통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해라고 바닥바닥 우길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원래 2인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방통위법에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체 내에서 뭔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지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다음번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미리 지금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다음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방통위는 식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닐까? 여권 입장에서 그런 꼼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2인 방통위의 의결에 대한 정당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서울고법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했는데 네. 여기서 판단하기를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이 항고심 판단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법무법인이 판단한 것 2017년에 그 법무법인들이 판단한 것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의 지적을 이 서울고법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 12월에 서울고법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단 2명 위원의 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인이 계속 중요한 결정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방통위도 알고 있는데 2017년에 이 자문까지 받았는데 알고 있는데도 누가 시켜서인지 누구의 고집 때문인지 그냥 이렇게 가도 뭐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누가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이지. 그렇죠. 그 이렇게 가도 뭐 인생이 뭐 괜찮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있다 그냥. 네. 왜냐하면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방통위법을 저도 찾아봤는데 방통위는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정부조직법상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기구예요. 그리고 합의제 기구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대통령의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다고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는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탄핵에 들어갈 경우에 탄핵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 위반이죠. 명백한.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정으로 방통위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 예를 들면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다 걸어버리면 네. 이 방송 정책
다 방송통신 뒤집어질 정책은 수도 있어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YTN 대주주 변경 승인하거나 이렇게 한 것도 다 2인 방통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거 만약에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얼마나 혼란이 크겠어요. 그렇죠.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혼란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언론 장악하는 거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라고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왜 이럴까요? 네. 그러게 말이야. 그렇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언론 장악한다는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 거 아닐까? 사고 구조가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 달라서. 압수수색을 꼭 들어가야 장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여튼 대통령의 사고 구조가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했던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종의 뭐 폭로라고도 볼 수 있고 공개한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박홍근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하는 거를 자기가 메모장에다 적어놨다고 하는 걸 보면 공영방송이 할로윈데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할로윈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조장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70년대 이후에 이태원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식당 몇 곳밖에 없는 이태원에는 동남아 식당 몇 곳만 있고 볼 것도 없는 데인데 거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모인 거야? 그런 데를 KBS, MBC, JTBC 등의 좌파 언론이 거기를 가라고 왜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상민을 자를 수는 없다 내가.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뭔가 배후 세력이 있는 듯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만약에 직원 경질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상민 장관이. 참 자기 친구지? 뭐 모르겠습니다. 친구인지 후배인지 술친구인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친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챙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일보가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태원 참사 음모론과 관련한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네. 다 설명드릴 필요 없고, 네. 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언급한 내용을 챙에 담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김진표 전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데 깜짝 놀랐다.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균형 있게 보도한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면 잘못이다. 근데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김진표 의장이 뭐 이 취지에 대해서 취지대로 그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왜냐하면 김 전 의장이 주말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다만 회고록은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주장은 뭐냐면 스탠스는 뭐냐면 네. 나는 걱정돼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책에 쓴 것이지 대통령을 헐뜯고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지금 뭐 논란은 그쪽으로 가네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거는 팩트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도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팩트를 수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제부터는 정치 원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국회의장일 때도 어쨌든 나름대로는 그 무게를 지켜야 되는 어떤 직책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손들고 어이 대통령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직책이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체면과 앞으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톤 다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 사실관계 대통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극소수 0.001%의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할로윈 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전부터 KBS, MBC, JTBC가 만한 게 아니라 신문들도 다 보도했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조장한 거라고 대통령은 인식하나 봐. 걱정된다고 한 건데 뭐 걱정된다도 질서 있지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도 했고 왜냐하면 JTBC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송도 했거든요. 엊그제. 그래서 이런 우려가 된다 이런 방송도 했지만 또 그런 맥락도 있어요. 그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쵸. 특히 이태원 이런 데 힘들어서 죽겠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로윈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좀 이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 그게 가서 사고를 당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럴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몇 년의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또 전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가서 그런 사고가 나라고 등 떠밀었단 말이야. 좌파 언론들이. 예를 들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그 당시에 언론 탓을 막 했어요. 그거 뭐 공영방송이나 이런 맞아. 데서 그 사고 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지 왜 이렇게 들떠가지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했느냐. 근데 저는 이런 주장조차도 언론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어떤 그런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게 음모였다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의 음모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고 인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곳곳에서 묻어나잖아요. 우리 R&D, 대학 입시도 지금 얼마나 난리 났어. 지금 오늘 기사 다 나왔잖아요. 대학 입시도 킬러 문항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불수능이 될 것이다. 불수능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킬러 문항은 없고 불수능이 되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그럼 무슨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야? 준 킬러 문항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007 살인 말장난 아니야? 007 살인 면허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 죽이는 뭐 문항인가 그러니까 보죠. 말장난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땐. 그것도 대통령이 불쑥 한마디 꺼내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저 XX 잘라. 누가 그랬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참, 하여튼 이런 대통령의 언급, 전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태원 유족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족, 조작설 언급 사실 땐 대통령이 2차 가해 동조한 셈.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요. 다들 처음엔 울면서 숨으려고만 했어요. 극우 유튜버가 왜 그런 말을 코앞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남훈 씨 어머니 박영수 씨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족들은 대통령의 언급을 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참사 이후 극우 유튜버 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에게 당했던 2차 가해와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발언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각종 2, 3차 가해에 동조한 셈이다. 조작 발언의 진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태원 참사 기억 소통공간 주변에서 한겨레신문 기자가 만난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수 씨는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을 보고 지난해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박 씨 앞에서 극우단체는 이태원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박 씨는 사람이 무서워 두세 달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2022년 참사 직후죠. 11월 22일 유가족들의 첫 기자회견에서 더는 눈물만 흘리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음모론과 혐오 앞에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답니다. 박 씨는 윤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을 보고 정부 대응에도 그런 태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극우 유튜버 단체 행동을 보며 그들이 국가 최고 권력인 것 같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지 않을 정도로 정부 또한 이들의 2, 3차 가해를 방관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희생자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여당 국회의원도 언급하며 정치인들이 나서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묵인하지 않았다면 마구잡이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지만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8일 논평을 내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유류품 마약 검사부터 하고 부검을 권유했다든지 유가족들의 간의 만남 요구를 외면했다든지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금 극단적인 음모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을 달게 하거나 행안부가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은 등 참사 이후에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과 그 배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겨레신문 사설 내용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요. 이태원 조작설 윤 대통령 침묵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요. 그러니까 쭉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저희가 언급했다는 내용,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체 발언을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이 사안이 공개된 뒤 가파르게 증가해 30일 7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민심의 충격과 놀라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근데 대통령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이 김 전 의장이 대화를 멋대로 왜곡했다고 비난한 것을 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이 일각의 추론처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심취해 참사 조작설을 거론하고 그에 근거해 이 장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면 국민으로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말 맞다나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을 만한 사안이다. 대통령은 이미 최상병 순직 수사의 경로에 사단장 혐의를 빼라고 외압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로 음파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어떤 경로로 국정에 관한 의견을 접하기에 이처럼 상식과 동떨어진 일들이 반복되는 건가? 윤 대통령은 이런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 짚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조위 문제를 거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지난달 21대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 법에 따르면 특조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구성 시한이 지난 20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했던 거예요. 세월호 특조위 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 그렇죠. 위원 추천을 안 하면서 버팅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 활동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후 국민적 요구였지만 정부 여당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40 총선 참패 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을 계기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를 했다. 근데 그래놓고 여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럴 거면 여당은 특별법에 왜 합의를 했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라는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최근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고 네.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입법청원에 동의 참가한 시민들이 급증해서 7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특조위를 통해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당위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조위 구성과 운영에 협조를 해라라는 게 이 사설이 지목하는 바입니다. 그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잠깐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특조위가 빨리 구성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당에서 특조위원들 계속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조위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계속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침대 축구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여론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탄핵 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발언에 북을 탄핵 청원 70만 명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청원이 경향신문이 전한 게 지금 어제 9시 30분 기준인가 보죠. 밤 9시 30분 기준 74만 3,468명이다 라고 기사에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탄핵 청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현재 접속자가 많아서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접속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대기 인원이 13,500명 정도가 돼요. 예상 대기 시간이 56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지? 그만큼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어제부터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국회에서 따로 사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속도가 더 빨리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죠. 74만 명 어제 밤 기준으로 74만 명이 지금 넘어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동의는 지난 27일부터 급속도로 빨라졌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됐고 23일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24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회부됐다는 거를 국회가 또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회부됐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취지로도 사실은 조금 생각이 됐는데 다시 사흘 뒤인 지난 27일 오전 8시 23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에 74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이 27일에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말했다고 밝히자 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 동의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꾸준히 1만 명 이상이어서 청원 동의자는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는 얘기가 이 기사에 좀 재밌습니다. 맞아요. 통화를 했는데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정작 국정 운영의 변화는 별로 없다. 노무현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테고 역풍이 불면 동력을 찾으려는 거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 한번 발의해볼 테면 해봐. 그러면 너네들 역풍 맞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반전 카드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밀리는 척하면서 밀려주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 보수층의 결집이 거꾸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를 더 도와주겠지? 지금 지지율도 별로 안 좋은데? 대단하다. 그때랑 지금이 또 같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대단하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과도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감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촛불 들고 저런 사유로 지금 저렇게 탄핵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들 촛불 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평가도 그 당시에 여러 갈래의 평가들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탄핵하는 건 과도해. 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 청원에 이 이유로 써져 있는 것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다수 유권자들이 에이 뭐 저걸 갖고 탄핵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대통령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그래서 지난번에 해명을 할 때 진상규명에 대통령은 노력했고 뭐 했고 구구절절하게 아무런 본질과 상관없는 거 덧붙여놨잖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우리가 통과시키도록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다 넣는 이유가 탄핵 밑자락 깔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그 얘기 한심한 얘기인 게 탄핵에 설사 동의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심각한 사안이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탄핵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탄핵을 대통령이 거의 연속 2번을 하는 거는 좀
좀 그런데 뭐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지. 네. 이게 과거에 참여정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랑 같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야 이게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텐데 그러면 역풍 불어서 우리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 지금 저는 접속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됐는데 저희 구독자 마음하나님이 탄핵 청원 동의가 벌써 79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김정진 님도 오전 7시 기준으로 79만 넘어섰다. 이렇게 저희한테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토토는 행복했냐면 탄핵 빨리 갑시다 그냥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최윤 님도 탄핵 소추부터 직무정지 제발 뭐 이렇게 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은 이 탄핵 청원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속내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윤 탄핵 국민청원 70만, 민주당의 딜레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히려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인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탄핵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온 이상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과 입법 속도전을 강조해온 터라 수십만 명의 탄핵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처지다. 그래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원내 지도부가 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가 된다. 지금은 일단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독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당장 탄핵 드라이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되고 반면에 이 청원이 소위의 장기간 계류가 된다고 하면 정권 심판을 요구해왔던 지지층과 당원의 비난을 또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탄핵이 이제 지금의 이제 입법 청원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은 그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또 져야 되고 민주당은 그렇다고 해서 좀 묵혀두면은 지금 아까 유튜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반응을 보는 것처럼 지금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지 고민이라는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숫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사에 나와요. 청원 동의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 탄핵 문제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청원 동의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0일에 동의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민주당의 대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령 100만 명 이상이 탄핵을 요구한다면 무슨 답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안에 탄핵 청원 소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법상의 청원 관련 절차를 보면 한 달 내에 5만 이상이 국민 청원이 있으면 청원 소위에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200만 됐는데 청원 소위에서 계속 묵혀둘 수는 없고 일단은 지난달 그 20일부터 시작한 청원이니까 다음 달 20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번 달 20일이지 7월 20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계속 그걸 묵혀둘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법사위 전체위로 올라오게 되면 법사위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야 돼.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민주당이 내놔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든 앞서 대통령실의 계산, 여당의 계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탄핵 뭐 이거 추진하면은 결국은 보수층 결집할 수 있다. 맞죠? 결집할 수 있습니다. 결집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실제로 탄핵 과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추진할 때 보면은 역풍을 걱정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민주당 일각에서 걱정을 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를 끊임없이 계속 민주당이 늦게 결합했지. 그렇죠. 네.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모든 거를 어쨌든 정당화시키고 모든 이 뭐 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 그렇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탄핵을 요구하는 이 청원 참여자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풍이고 자시고 이런 뭐 것과는 생각할 그렇죠. 그것도 없지. 상관이 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는. 예를 들면 탄핵 청원에 한 3,400만이 동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민주당이 이거 묵히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달 20일이면. 결판이 나겠죠. 네.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국 맞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약자인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버팅길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의 트랙을 가지면 또 다른 트랙으로는 그렇죠. 두드려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기사가 여러 신문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걸 저희가 다 끌어모았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한겨레 신문 3면부터. 역시나 검찰이야. 검찰 정권이야. 진짜. 검찰 또 이용하게 되는 거일 수밖에 없겠는데 보니까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를 겨냥하는 수사를 지금 점점점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사장은 대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면서요. 이 관련 이 소식을 지난 총선 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뭐냐면 당시 국방대 소속인 모 교수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당시에 이 사람이 이 후보의 정책 자문하고 대선 이 당시에 김 부소장이 있습니다. 이 김 부소장하고 함께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문과 공약 정책 개발을 위해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모 교수하고 김 부소장이 공모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김 부소장이 뭐냐? 2020년 6월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사람인데 대선 당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민간인데? 그렇죠. 김 부소장 쪽은 그래서 형법상 공범은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의 목표인 특정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이 되는데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고 모 교수의 국방대 교수란 지위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범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 부소장을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김 부소장을 엮으려고 국방대 모 교수가 지금 대선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대선 캠프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걸 해준 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엮으면서 공범으로 지금 엮은 거거든요. 요 구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은 이 모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클리어한 거냐 이게. 국방대는 군 고급 장교와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군사와 비군사 분야를 통합교육하는 군의 특수전문 최고 전문교육기관인데 검찰은 이 모 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 국방대 교수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더라도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가입,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모 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상 국방대 교수도 교육공무원법 등이 준용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모 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데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걸었다는 게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한겨레가 지금 표하고 있는 거고 또 아마 이 대목을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전해드렸을 텐데 검찰은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대선 공약과 정책 개발을 도와달라는 김 부소장의 부탁을 들어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 혐의를 두고 연구기관 관련자들이 그동안 여야 정당에 해온 통상적 정책 자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또 검찰 판단대로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의 대선 캠프 정책 공약 관여가 범죄라면 검찰 수사가 야당만을 겨냥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방연구원 소속 모 연구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해 공약 정책 개발을 했다. 모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국장급으로도 일했다. 이 사람은 왜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기사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무리한 거다. 이게 무리한 수사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검찰이 거는 혐의는 첫째, 국방대 모 교수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것에
공범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김 부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다. 이렇게 엮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공범으로 엮을 수 있는 거냐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 모 교수가, 국방대 모 교수가 과연 선거법 위반을 한 거냐도 의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혐의가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수사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못 엮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모 부소장에 대해서, 네. 모 부소장에 대해서 김정석 부소장 국방연구원 임직원들한테 대성공학과 정책개발 도와줘. 이렇게 해갖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랑 연구원들이랑. 근데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 일종의 청탁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요걸로 엮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비적 혐의겠죠,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으로 엮는다. 이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잖아. 이 표적수사 아닙니까, 이게? 표적수사이자 별건 수사인데. 근데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수사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도운 사람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겨레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대 교수도 걸기도 어려운데 국방대 교수하고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자문에 응해줬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먼저 걸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공범으로 지금 저 세종연구소 부소장이라는 사람, 김정섭이라는 사람을 다시 또 엮어. 그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못 엮으면 청탁금지법으로 걸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엮으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 엮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를 그러니까 겨냥을 해서. 이 부소장분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뭔가 있겠지. 근데 국방연구원 소속 다른 연구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는데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안 하고 걸지도 않고 있다. 형평성도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조선일보 신면 보여주십시오. 자, 문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야당 인사 줄줄이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민주당 관계자 등 7,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몇몇 참고인들은 두세 차례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재기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항고를 한 거예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왜 그 윗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한 건데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내렸거든요. 근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올해 1월에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해 이렇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이 지난 3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관련자들 속도를 지금 붙여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판을 또 키우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중앙일보 16면 보여주십시오. 검찰 노영민 취업 청탁 의혹 수사 1년 만에 재개. 이것도 또 야당을 향한 수사 또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 기사 리드예요, 이게. 검찰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등 야권 인사들의 한국 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어요. 이게 한국 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반부패 수사 2부가 소환 조사하는 관련 수사를 제기를 했는데 애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3만여 개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비롯이 됐는데 노 전 실장과 이 부의장이 한국 복합물류에서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나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 부의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8월 이 회사 상근 고문으로 1년간 재직하며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한국 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15개월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주지검 형사 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그 전무이사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시킨 의혹을 수사 중에 있고, 또 검찰이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인 2018년 초 청와대 비공개회에서 이 전 의원을 이사장직에 내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또 다혜 씨,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경호처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상한 금전거래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요 사안은 재수사를 하면 당장 누가 타깃이냐면은 조국하고 임종석. 그렇죠. 조국 임종석. 1순위 타깃이 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조국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조국 대표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수사가 거기까지만 하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재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수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재기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조국 그 위에 임종석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일보에 있는 노영민 취업 청탁 의혹 수사는 앞서 말씀한 대목은 이제 이정민 전 사무총장 얘기 나오는 부분은 전 사무부총장. 노영민이 청탁 들어준 이제 고사안인데 뒤에 이제 이상직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같은 기사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사안은 다른 사안이지. 다른 사안인데 이 같은 걸로 묶여 있다는 거는 요 사안 관련돼서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무슨 역할이나 이런 거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냐. 요 대목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이렇게 가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걸로 번질 수 있는 무슨 징검다리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찰이 요걸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빼고 다 하겠는데?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도 수사하잖아. 그렇죠. 인도 간 것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전직 비서실장 둘을 지금 수사하는 거고.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도 하겠다 그러고. 이재명 대선 캠프도 가고. 다 하는 거네? 그렇죠. 그냥 어느 거 하나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다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을 기세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털 것도 안 건드리네. 야당은 할 수가 없네. 어떻게 방법이 없네. 특검해야 되겠네. 차상비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다 해야겠구만. 특검은 아예 해야 되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이러냐? 참. 결국은 야당에서 압박을 하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역풍 맞을 거야 라면서 정책 계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뒤쪽으로는 검찰 이용해가지고 검찰 경찰이 싹싹 훑어가지고 전부 다 야당 지금 훑어가면서 전부 야당의 주요 인사들 수사선상에 올리고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구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도 안 하더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역풍이 불 때 아마도 역풍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순풍이잖아요. 탄핵 관련해서 역풍이 불면은 지가 후후 불면서 지가 뭔 순풍이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역풍인 거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순풍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 때 이 검찰 수사로 노까지 적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그때 되면은 막 나오고 뭐가 나오겠죠. 뭐 검찰이 막 기소를 하고 뿌리겠지 막. 네. 기소를 막 하고 이렇게 되면서 봐라 이런 사람들이 나를 탄핵을 했다 이러면서 막 노를 젓는 거죠 이제. 그래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거야. 누가 누구의 희생양이 되는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뭐의 희생양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 하다 보니까 지금 9시 34분이에요. 또 인사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한국일보 일면 기사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 뒤쪽에 있는 얘기는 저희가 요 기사로 가름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일보 사설까지만 저희가 전해드리고 마칠까요? 그러시죠. 예,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요. 이거 다른 신문에도 한겨레, 경향 이런 데 다 같이 공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 예고, 내년 내수 부진, 생산 주춤, 하반기 경제 먹구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지금까지 국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공개를 했다면서요. 지금 이게 일종의 경보를 울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저 경보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9조 1천억 원이 덜 거쳤다. 그게 왜 그랬냐?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 15조 3천억 원.
급감한 게 원인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늘었는데 법인세 감소 여파로 세수 진도율이 41.1%가 1%밖에 안 됐다. 이런 거고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반전도 될 텐데 네. 현재까지 지표만 보면은 경기가 반전이 안 될 것 같다.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인 소비가 부진하고 또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서 기계와 설비에 투자하는 설비 투자도 3달 연속 뒷걸음질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등등도 다 하락을 했다. 그래서 좋은 지표가 없어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쓰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부진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그럼 법인세수가 왜 감소했느냐? 기업의 사정이 그냥 쭉 어렵기 때문이냐? 꼭 그렇지는 않고 감세를 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한겨레 신문 6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냥 보여주십시오. 네, 지면만 보여드려도 네. 알 것 같아요. 6면 보시면 경제 성장에도 세수 줄어들어 용산 여당은 그래도 감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해줄 거다 근데 네.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감세 보따리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세부터 상속 증여세는 물론이고 종부세까지 감면 대상 목록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경제 주체의 실질 세부담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 방안인데 지금 기재부는 고민이 많지만 정부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 경향신문 이면도 보여주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12조 세금 감면 예정, 하반기 세수도 불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와, 12조 원을 깎아주는 거야 세금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실제 내는 법인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들 기업이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 법인세 규모가 10조 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익을 내도 지금 오히려 이 두 기업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받을 돈이 있는 상황.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겨레 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일단 한겨레 신문 사설은 저희가 오늘 이거는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말하면서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멋대로 집행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지방의 재정 불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지적할 정도예요. 작년에 세금 불용액이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자꾸 나는 상황이고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없으니 아예 불용을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 불용을 만들면 펑크가 난 거를 불용액으로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쓰고 있어, 사설에서. 가령 경향신문의 경우 그 지점에서 어떻게 지적하냐면 사설에서 불용 또 할 것 같은데 예산 불용 할 것 같은데 정부의 예산 불용은 내수 위축, 세수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국민 경제에 깊은 대상을 입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앞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2년 연속 세수펑크 눈앞 이러고 건전 재정만 말하나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핵심만 제가 짧게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앞서 이런 상황인데 예산 대비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경우 통상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추가 발행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추경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 침체의 폭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건전 재정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현 정부에서 추경은 금기어에 가깝다. 지난해에는 추경을 피하고자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여유 재원 20조 원을 무리한 방법으로 전용, 세수로 충당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 외평기금 여유분도 크게 줄어들어서 이마저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방치하면 필요한 복지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이 끊기는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감세는 경제 회복 이후로 미뤄서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일보는 요즘 보수신문이 되어버렸으니까 보수신문도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일보도 추경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뭔 근거로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대통령이 그런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민간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정부입니다. 그거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자랑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독자님들 좀 숫자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56조 원이.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조 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해 예상했던 그 세수 대비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짠 거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20조 원이 펑크가 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만 봐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5월까지 거친 국세가 151조 원인데 네. 지난해 연간 56조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5월까지 거친 국세랑 비교해도 9조 1천억 원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펑크가 56조 원이 났던 지난해하고 비교해도 이만큼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난해하고 비교해도 같은 기간 딱 비교해도 거의 10조 가까이 지금 줄었다, 세수가. 그러면 만약에 올해 다 지나면은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이었는데 올해 다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제 구독자 정재훈님께서요. 탄핵 청원이 현재 80만을 넘어섰다. 이렇게 또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나라 걱정된다, 정말. 걱정이 되죠. 네.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직권을 위해서 온 관심은 거기에만 쏠려 있는 것 같아. 그냥 도대체 국정을 운영하는 건지 망가뜨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구독자님도 끝까지 지금 남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의견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0분이 넘게 오버가 됐거든요.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한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저 구독 특히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구독자님들에 비해서 좋아요가 숫자가 조금 좀 적은 것 같더라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좋아요를 막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아 좋아요, 김민아 좋아요. 김성환 파이팅 이렇게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하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구독자님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걸 자꾸 얘기해야 그래야 구독자님들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이렇게 노력 중에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